교사 그만둔 후에 점점점입니다. 야, 이게 또 이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는 이런 학대를 저질러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여교사 항소심 갔잖아요. 그 얘기죠? 항소심 가서 교사 그만둔 뒤에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조금 더 뒤에 설명드리고 우선 정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19년도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성인 교사가 남성인 중학교 3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담임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학생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고 거부하면 폭행하거나 아니면 좀 계속해서 강요하면서 성관계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1심 재판부에서는 그때 피고인한테 실형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그 여교사가 처음에는 이 학생에서 이제 성적 학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일단 최소한 합의한 관계도 아닌 거고 더군다나 저 학생이 저 여교사를 성폭행한 것도 아니죠. 예. 이런 걸 모두 참작을 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당시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당했다, 교수님, 내가 당했다 이렇게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교사와 그 제자, 학생 간의 이 관계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얘기를 참 이런 얘기가 이제 거론된다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낯뜨거운 그런 얘기인데요.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저희가 해외 토픽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제자에 대해 가지고 성적인 요구를 해서 만약에 거절하면 뭐 폭행까지 했다라고 그 중학생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망가진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 아이를 그 자식으로 데리고 있는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요. 이건 정말 돌이킬 수도 없고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제자가 뭐 관계 대가로 해서 금품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협박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도 하고요. 성폭행 고소를 했으니 자기도 맞고소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제자하고 어떤 그 학생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얘기가 여기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낯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피고인, 이 여성 교사 항소심에서 어떤 또 새로운 주장을 꺼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요. 그 새로운 주장, 범행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범행을 저지른 날짜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2018년 진전됐네요. 11월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날짜가 아니다. 2019년 2월에 저질렀다. 3개월 뒤로 늦췄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그때는 신분이 달라지거든요. 교사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 3개월 차이가 중요하다 말하면서 입장을 일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 얘기는 그러니까 3개월 뒤에는 자기는 무직 신분이 돼서 선생이 아니었다. 네. 선생 대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게 왜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2019년 2월에 이제 교사를 그만뒀어요. 예, 예. 근데 일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다 그 이전에 이제 성관계가 있었던 걸로 이제 검찰은 기소를 했는데 예, 예. 그 일부는 저 그 2019년 2월 뒤에요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일단 선생님이면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 의무를 지죠. 예, 예, 예. 그죠?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넌 더 나빠. 이게 어찌 보면 양형의 가중 요소였는데 아하. 일부는 나 신고 의무 없을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형에 참작돼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공소 사실에 이 포함됐던 발언들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라고 또 뭐 부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매일 같이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검찰은 교사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봤습니다. 가해자가 한 발언으로 봤는데 이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학생이 말했다. 아이고. 내가 같이 있고 싶다거나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적 없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혐의를 부인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건 확실히 안 것 같아요. 이제 아하. 그러면 어떻게든 두 번째 생각으로 형량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량을 낮출 때 어떤 게 중요할 것인지.
이제 거기서 제일 먼저 교사가 아닐 때 있었던 것들이 일부 공소사실이 그렇게 들어갔다면 그거는 확실하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범행은 맞는데 날짜를 지금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저런 문자 같은 것도 아까 뭐 매일같이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아이가 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뭔가 합의와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학대라고 하더라도 거의 사실상의 합의가 있었다면 서로 형량이 원해서 한 떨어질 거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형량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 그 피해 학생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궤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일생의 궤적에서 전이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동이나 또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그 대우를 받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치료가 후속되지 않으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살아갈 날이 깃털같이 많은데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치료를 갖다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도 법정에서 뭐 정말 오열을 했다 이런 기사를 저도 지금 봤는데 말이죠. 아무튼 좀 답답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